이제 이슈가 되는 게 난 관련된 네네, 내용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축하난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 대표를 예방해서 축하난을 대표에서 전달하려고 했는데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난번 조국 그 대표에게도 뭐 난을 전달하니까 뭐 난 안 받습니다 막 해가지고 예. 또 뭐 이렇게 또 그 뭐 이슈가 된 적이 네.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그때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언론에서 네. 박수를 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난이 무슨 죄냐? 그러니까요. 이것도 국민의 네. 어떤 세금 예산으로 이제 하는 건데 왜 네. 버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받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수령을 했는데 그렇죠. 대표 재선출되고 난 예, 다음에 네. 받고, 예. 사실 이제 국회의원에게 사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 좀 뭐 통상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줍니다. 그때는 이제 보통 뭐 행정관이 주든지 이렇게 하고 또 당 대표 내지는 또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일이 있으면은 뭐 정무수석이 네. 직접 예방을 해서 주는데 지금 홍철호 정무수석이 직접 뭐 예방을 해서 주려고 했다고 대통령실에서 네, 지금 예.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예.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받지 않고 있으면서 또 뭐 이게 또 일정 조율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난 받는데 일정 조율이 무슨 필요합니까 솔직히. 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10분도 뭐 사실 예. 필요 없을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이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지금 입증이 됐고 또 이재명 대표가 보면 이 말과 지금 행동이 굉장히 달라요. 말로는 보면 이제 성장이 중요하다, 또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실질은 보면 지금 국회에서 탄핵이다, 뭐 이렇게 그 청문회다, 입법 폭주다, 또 뭐 특검이다 이렇게 뭐 계속해서 뭐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심지어 맞아요. 난조차도 지금 받지 않고 있는 이런 어떤 현실이 결국은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저는 실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 그 1997년에 제가 아주 어린이 때 그때 YS도 DJ한테 이제 대선 후보 선출 축하난을 또 보내기도 했었고 뭐 이렇게 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꽃말이 보니까 뭐 기계 절조 막 이런 거 네. 있다고 하던데 뭐 좋은 건데 난까지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이렇게 상호간에 난 전달 가지고도 이렇게 대립이 있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또 영수회담 개최에는 또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뭐 어떤 뭐 이렇게 그 영수회담 내지는 어떤 이야기 회담의 어떤 그 이야기가 되려면 좀 분위기 조성이 참 중요한데 네. 난을 받지 않는다 참 이런 것들이 이제 분위기 조성이 지금 예.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25일에는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만날 좀 예정이기 때문에 예. 뭐 이 자리에서도 좀 의미 있는 그런 좀 그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대통령실이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영수회담이 어떻게 열릴지 또 관심이 쏠립니다. 사실 지난번 영수회담 때도 본인 할 얘기만 딱 이재명 대표가 준비를 해갖고 딱 읽어버리니까 이런 식이면 영수회담 왜 하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그 총선이 끝나고 이제 그 4월 28일 날 영수회담을 했죠. 예. 사실은 많은 좀 국민들이 그때 좀 기대를 좀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소통을 하지 않고 야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도 완전히 이제 거짓말인 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야당의 관계자들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김진표 의장하고는 뭐 3번 정도 식사를 했고 네. 또 뭐 원내 대표라든지 또 상임위원장들은 계속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이제 거부를 해왔어요. 오로지 이제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먼저 그 여당 대표를 먼저 만나라는 이런 어떤 대통령실의 이제 입장이었는데 그런 어떤 입장을 이제 계속해서 민주당이 공격을 하니 4월 28일 날 이제 만났죠. 근데 만났는데 이게 그 원래 이제 그 대표 회담도 물론이고 영수 회담은 특히나 이제 먼저 이제 의제를 조율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조율된 의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본인이 이제 기자들이 나가려 하는데 기다리라 해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A4 용지만 쫙 그렇죠. 읽고 그래. 그건 굉장히 그게 참
그 신뢰되는 거고 네.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선전선동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영수회담의 어떤 사실은 본질적인 어떤 목적이 지금 퇴색돼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은 그 전보다도 더 좀 전향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그렇게 좀 대화했던 그런 어떤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저도 이제 주변 기자들하고 많이 물어봤었는데 무슨 네. 말 할까 네.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궁금했어요. 근데 아우 이게 처음에 너무 많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저희가 그때 오후에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네. 방송 준비할 시간도차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갖고 야 모두 발언이 이렇게 길었어 하고 다들 깜짝 놀랐던 그런 네. 기억이 좀 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2기 지도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네네. 2기 지도부가 출범을 했는데 네. 이 출신 인사 가지고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네네. 예. 이재명 2기 지도부에 말씀하신 대로 영남 출신 인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남 통영, 김병주 의원은 경북 예천, 이현주 의원도 부산, 다 영남 태생이고요. 김민석 최고위원도 선산이 경남 사천에 있는 걸로 또 나타났는데요. 한준호 의원 빼곤 전원 그 영남 출신입니다. 그 민주당의 대선용 그 등진 전략이라고 동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걸? 제가 볼 때는 동진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략적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안동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지금 역대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잡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 DJ 빼고는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다 영남 출신이었죠. 그러네요. 예. 지금 동진 전략이라고 이제 충분히 이제 보여지고 사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정봉주 전 의원을 어떻게 보면 좀 밀어내지 않았냐.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또 정봉주 의원이 이제 좀 되면은 좀 만만치 않은 상대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봉주 의원을 좀 밀어내면서 전현희 의원이 이제 입성하게 되는데 그 전반적으로 영남 출신의 그런 어떤 인사들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의 뭐 말을 뭐 100% 혹은 본인들이 더 오바를 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만 저는 구성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그 말씀하셨잖아요. 정봉주 전 의원한테 넘어와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도 아주 독특한 사람인데 지금 아주 독특하죠. 예, 이재명 대표를 빼고 규모를 떠나서 지금 팬덤을 갖고 있는 의원이 저는 2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 사람은 정청래 의원, 아, 또 한 사람이 이제 그 정봉주 의원인데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2004년 소위 말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 이후에 치러진 총선에서 이제 입성을 하면서 그때 입성한 국회의원을 탄돌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어떤 탄돌이 의원이고 그 이전에는 또 그 문익한 목사님 뭐 이렇게 뭐 운전이한다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그 운동권에서 아주 탑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운동권으로서 탄돌이 출신으로 이제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수많은 여러 가지 뭐 막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렇죠. 감옥에도 왔다 갔다 네. 하면서 국회의원은 거의 뭐 초선으로 그쳤습니다만은 뭐 낙검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예.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팬덤이 형성이 돼 있죠. 그쵸. 그런데 팬덤 정치의 거의 시초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렇죠. 이재명 대표하고는 그런데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 정동영 쪽에 또 예. 그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손학규 지사 쪽에 있으면서 그때부터 좀 이게 감정이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껄끄럽죠. 뭐 그런 네. 측면에서도 그런데 근데 또 크게 보면은 또 정봉주 의원이 어떻게 보면 또 그동안 했던 말 내지는 본인이 했던 걸로 해서 자기 눈을 스스로 또 찌른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야기했지만 뭐 수박이라고 본인이 만들었잖아요. 네, 본인이 만들었죠. 그래서 수많은 어떤 수박들을 쳐냈는데 지금은 본인이 이제 수박이 돼가지고 이제 네. 개딸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제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대선용 동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또 호남이 약간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뭐 보궐선거에 호남에 뭐 조국 대표가 상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얘기도 나오는데 그 호남을 두고도 또 약간 뭐랄까요 그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또 경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지난 22대 총선에서도 비례 그 지금 투표에서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투표율이 더 많이 나왔죠. 그랬네요. 득표율이. 예. 이번 그 10월달 보궐선거가 부산, 광화 그리고 호남 쪽에 기초자치단체장 4명을 지금 이제 그 보궐선거 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호남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장 2석이 민주당이 가져가느냐, 조국혁신당이 가져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이재명 2기 체제가 되면서 이재명 1급 체제가 이제 공고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엄호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제 강한 발언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김병주 의원 사성장군 출신이죠. 이분이 이제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이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거다. 법원이 그런 판단을 내릴 경우 국민적 대분노와 저항을 받을 거다라는 말을 했고, 뭐 김민석 의원도 유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모습이 대중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발언은 민주주의의 직접적인 위협이고 예. 사법부의 정말 직접적인 협박이라고 지금 예. 보여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지금 이제 그 채택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에 의한 법치주의가 확고하게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벌은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지금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하게 협박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게 지금 검찰 특히 그 이재명 그 대표 재판과 관련된 지금 검사들을 지금 탄핵하고 네. 탄핵 청문회도 지금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부에도 직접적으로 지금 연결될 수가 있다. 특히 얼마 전에 그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그 이화영 전 부지사 9년 6개월 선고한 그 신진호 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개딸들이 그 지금 탄핵해야 된다고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저는 재판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자꾸 지금 최고위원들이 기분이 좀 좋아서도 그렇겠지만 충성 경쟁하듯이 발언을 하고 앞으로 이런 발언들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사들한테도 아는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판사들도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예. 한 가지 부류는 이런 어떤 여론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는 뭐 분들도 있지만 또 여론에 대해서 또 신경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많아요. 예. 대표적으로 지난 9월 달에 지금 쌍물 대북 송금 그다음에 그 유정 교사 성남 FC 등등으로 인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한 그 유창원 판사. 예, 예. 유창원 판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정 교사 부분은 소명이 된다. 소명된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를 뭐 이렇게 그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뭐 생각해봐야 이 문제다 해서 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는 그런 논리인데 이런 어떤 논리를 이게 하면은 지금 재판부에서도 그거를 만약 한다면 상당히 그 재판이 걱정스러운 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 재판부에서 올바른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저는 이번 공직선거법 1심 그다음에 이제 유정교사 1심은 당연히 유죄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또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근데 이제 2기 체제가 됐는데 또 비명계 조승래 의원을 수석 대변인에 임명을 했고 또 본인과 금투세 관련해서 이견을 보였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또 유임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랄까 이제 비명계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한 거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용인술이 참 뭐 제 입장에서는 배워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앵커도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본인이 좀 폭넓게 네. 비명계도 포용한다. 뭐 이런 어떤 이미지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절대 한 사람 내지는 이렇게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자꾸 이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충성 경쟁을 충성 경쟁. 하도록. 아.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 그동안 보면은 경기지사 시절일 때 처음 이제 인연 맺었던 사람이 이제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정성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지역에 있는 7인회가 경기지사 때 이제 중심이 돼서 그랬었죠. 이제 예. 당 이제 그 대통령 후보로까지 하는데 이제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 7인회 중에 한 사람도 직책 맡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1기 당 대표 때는 지난번 공천 때라든지 중심 역할을 한 사람이 보면은 김병기, 김성한 의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공천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비판과 욕을 먹게 되니까 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직책을 주지 않고 이제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박찬대 어떤 원내 대표와 그다음에 지금 이제 최고위원들 그다음에 지명직 의원들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명직 최고도 그렇고 지명직 최고는 아직 임명되지 않습니다만은 대변인이라든지 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뭐 금투세 이슈도 있고 해서 바뀌지 않나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지도 않는 그런 어떤 것들이 보면 자기가 쓰기 쉽고 그러면서도 조금 어느 정도 뭐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바꿈으로써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용인수를 지금 현재 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냐? 네. 누구냐? 결국은 본인이 경기 시절일 때 직접적으로 위험한 일을 시킨 사람들 그 지금 멤버들. 예.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네. 정진상 네. 그 사람들이 네. 진짜 왼팔 오른팔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 이거 유동규 네. 본부장이 들으면 아주 슬퍼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그 한동훈 대표 측이 이제 나흘 뒤에 있을 회담이 있죠. 이재명 대표의 공개 회담을 라이브 생중계하자고 했어요. 그 일단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이 회담을 두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번에 당 대표 회담은 예상보다 좀 빨리 그 지금 결정이 돼서 이제 기쁜 뭐 일이긴 한데 지금 이제 회담 이제 의제를 갖고 지금 밀고 당기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모든 어떤 사항을 다 이제 뭐 생중계하자 이런 어떤 부분은 상당히 좀 여의도 정치에서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인사말 모두 발언까지는 이제 생중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예, 예. 기자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회담을 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제 간에 이제 밀고 땡기기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또 언론에 나가서는 안 될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의도 관습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전 사항을 생중계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그만큼 본인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하고 밀고 땡기기 할 때 그런 어떤 토론에 자신 있다는 네, 면이 한 그렇습니다. 가지가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그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리고 실제 회담과 또 언론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 100% 공개하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먼저 제안을 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는 정확히 캐치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여의도 문법은 네. 회담은 비공개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또 공개하는 걸 원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동훈 대표가 저는 제안했다고 보는데 민주당에서는 받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네. 마지막 질문으로 예. 네. 그 다만 근데 해병대원 특검법 있잖아요. 이런 거 여권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현안이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도 또 있다. 그래서 그 여권 분열을 위해서 공개 회담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생중계를. 네네. 예. 또 한 대표가 제안했었던 그 제3자 추천 방식 있잖아요. 요 특검을 두고도 민주당이 제보 공작 의혹도 수사 대상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 여야 모두 이걸 어떤 식으로 또 풀어갈 것 같은지. 예,
그 점이 아마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논의의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와 지금 대통령실을 갈라놓기 위해서 뭐 혈안이 돼 있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3자 특검도 받겠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대표 경선 당시에 3자 특검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는 시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을 이제 논의를 할 때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특검 대상, 그다음에 시기, 그다음에 이제 특검 추천 방식입니다. 이제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의 그 위헌적인 민주당의 어떤 그런 방식을 버리고 3자 특검도 하겠다 했으니까 일단은 해결된 것 같고 나머지 이제 특검 어떤 대상 그리고 이제 시기 문제인데 지금 저희 당의 지금 현재 어떤 주류 입장과 지금 대통령실도 특검의 시기는 분명히 헌법상의 대원칙인 수사가 이제 미진했을 때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 수사가 빨리 좀 진행이 좀 돼서 그 사항을 일단은 먼저 보고 난 다음에 특검을 하자는 게 지금 저희 당의 지금 주류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도 이재명 대표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그런 어떤 입장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사실 이거 공수처가 빨리 결론 내면은 할 것도 말 것도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지난 민주당에서 그 주장을 해서 개최된 청문회에서도 보면은 자꾸 지금 특검이 필요하나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뭐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이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박정훈 당시 헌병수사단장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수사 압박을 당시에 해병 그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는 수사 압박을 받았느냐 하니까 분명히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수사 외압의 그 실체 전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수사 외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은 저는 공수처에서 발표를 하면 상당히 또 국민들도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거라 보고 어쨌든 공수처에서 빨리 좀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가 있기 전에 미리 결론을 먼저 결론을 내버리면 사실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라서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특검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떠나서 왜 이렇게 또 공수처 수사도 오래 걸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렇죠. 아까 이제 앞부분에 그 임종석 전 실장 관련된 얘기도 좀 저희가 다뤘었는데 그 임종석 전 실장 관련된 수사도 본인이 뭐 4년 동안 수사를 한다 이러는데 4년 동안 또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참 오래 걸려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사위 타이스타젯 어떤 그 불법 취업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버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나온 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 궁금증,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결론을 좀 지었어야 하는데 특히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도이치모터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문제도 빨리빨리 이제 결론을 지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좀 안타깝고 참고적으로 제 자랑 한 가지 좀 하고 자랑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 지금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이 뭐 정치적 노름으로 한다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회 문제도 저희 당에서 2021년도에 이미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한노위 시절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작은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써 시작이 됐다. 이런 어떤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백현동 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현동 건을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접니다. 왜냐하면 2021년 11월 2일 날 그 감사원장 청문회 당시에 저도 이제 청문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당시에 감사원장에 대해서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백현동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구시 지방자치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도시계획 내지는 형질 변경, 토지 용도 변경 이런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딱 보면 아니까 문제 제기를 했죠. 왜 문제 제기를 했느냐? 2018년도에 감사원에서
특정 감사, 식품연구원에 대한 특정 감사를 통해서 당시에 이 그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있었던 담당자를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네. 중징계를 왜 내리게 되느냐 하면은 당시에 이제 지금 정바울 등의 이런 어떤 시행사가 결국은 토지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성남시의 당시에 이제 김인섭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에 이제 요구를 해서 그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뭐 허가방이다 어쩌고. 예예예. 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성남시의 담당자들이 당신들이 하면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토지 소유자인 이 식품연구원이 좀 신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당시는 이제 임대주택이 100%였는데 이걸 이제 신청을 이제 일반 어떤 분양 용지로 90% 바꿔달라는 그런 어떤 변경 신청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미 식품연구원은 매각을 이런 어떤 시행사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식품연구원의 담당자들이 신청을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특정 감사를 통해서 이 식품연구원의 담당자들이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감사원이 그런 어떤 중징계 결정을 하면서 식품연구원은 했는데 성남시는 조사를 안 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두고 왜 감사원이 당시에 성남시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 거냐, 감사를 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감사원장 당시 후보자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갔고 다음에 1월 달에 경찰 수사 의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백현동이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기